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크레물린에서 극비리에 자기들끼리 돌려보겠다고 만든 경제 제재에 의한 러시아 경제 폭망, 정말로 석기 시대로 돌아가는 그런 폭망 현상에 관한 보고서가 유출돼서 블룸버그까지 다 인용하고 그랬습니다. 진정된, 그러니까 이 만든 보고서가 아니다, 바깥에서 조작된 게 아니다, 진짜 러시아에서 나온 걸로 보인다, 이렇게 평가가 나오고 있는 보고서인데요. 오늘 그 얘기를 모시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동안 백모가 해왔던 얘기랑 똑같아요. 그런 식으로 경제 제재가 저렇게 전면적으로 들어가면 그냥 경제가 통째로 주저앉는다. 그리고 전쟁은 오히려 모르고 이 전쟁이 종심을 타격을 못 하잖아요. 종심은 러시아 본토가 되는데 종심 타격, 망치, 이거는 경제 제재다. 그러니까 전장터에서의 결정적 승리 는 해도 좋고 안 해도 좋다. 그냥 계속 전장터에서는 압박해 가고, 그리고 경제를 박살을 내면 결국 러시아는 다 백기들게 돼 있다. 그런 말씀을 제가 그동안 드려왔는데 이 보고서가 그걸 확인을 시켜줍니다. 그래서 오늘은 보고서 자체는 맨 끝에 가볍게 다루고요. 한 장으로 딱 요약해서 쭉 백모가 해왔던 얘기예요, 결국은. 그래서 좀 건방지게 말씀드리면 보고서를 백모가 영어로 조작해서 블룸버그에 보냈다고까지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거 말고 이제 앞에 부분, 상당 부분은 러시아가 얼마나 정말 몰려 있는지 그걸 전반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세뇌 탈출 자유구독료 부탁 말씀 올립니다. 아시다시피 세뇌 탈출은 광고가 잘 붙지 않고요. 붙더라도 늦게 붙습니다. 도와주시면 보다 좋은 컨텐츠로 찾아뵙는데 커다란 힘이 되겠습니다. 자, 우선 짧게 한 20초 걸쳐가지고 이 러시아가 이제 무기와 포탄을 내팽개치고 가서 이 엄청난 말하자면 무기를 획득을 해요. 그래서 요새 이제 외국 평론가들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 요번에 이제 8월 말에 우크라이나가 반격하기 전보다 지금 한 보름쯤 지난 지금 우크라이나의 포탄과 탱크와 장갑차와 이게 훨씬 더 많아졌다. 그래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최대의 병참 공급 라인은 바로 우리의 친애하는 러시아군이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한번 직접 보시죠. 네, 이제 진격하는 거 한번 보고요. 예. 여기 보면 이 박스 안에 다 포탄이 들어 있을 지경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게 크레물린은 또 이제 미국한테 너희 장거리 무기 공급하지 마라, 뭐 이렇게 이제 겁을 줬고요. 그리고 이제 또 다른 거 한번 보시죠.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거 다 뺏어가지고 저 십자가 칠한 거예요. 저거 Z자 빼고 뭐 이렇게 다 버려두고 다 깨지고 그러고 갔는데 박스 열면 그냥 포탄이 이렇게 줄줄이 신품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정말로 물심양면으로 도와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비꼬아서 말하는 평론가들도 엄청 많습니다. 자, 이 와중에 지금 우즈베키스탄 사마르칸트에서는 샹하이 협력기구죠. 샹하이 인터내셔널 포럼, 샹하이 국제협력기구의 정상회담이 열리고 있는데요. 그 정상회담에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9월 15일 어저께 이제 시진핑과 푸틴이 만났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그렇게 만나게 된다고 말씀을 한 열흘 전에 드렸죠. 만났는데 이렇게 장면을 보면 그 사람의 기세라는 게 있거든요. 장면을 보면 이 푸틴이 거의 시진핑 무릎을 붙잡고 우는 것 같은 장면이에요. 그리고 이제 푸틴이 그때 메시지는 뭐냐면은 이제 서방이 참 나쁜 놈들이다. 그 다음에 우리 진핑이 아우님께서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뭘 걱정하시는지 안다. 제가 잘하겠다. 이 못난 형이 잘하겠다. 뭐 이런 소리예요. 한번 직접 들어보시면은 정말 한심합니다. 이 푸틴은 반성문을 읽는 것 같이 저렇게 참 읽는데 진핑이는 뒤로 딱 몸을 기대고서 리시버 하나 꽂고서 너 읊어봐 하고 듣고 있습니다. 직접 보시면은 이 그림에서
그 푸틴과 러시아의 굴욕이 느껴집니다. 저걸 보는 러시아 사람들의 마음이 미어졌을 겁니다. 지금 반성문 읽고 있습니다. 미리 준비해 와서. 저 표정과 저 분위기를 보세요. 어둡고 기가 다 빠져서. 저 건너편에 진핑이 아저씨 있는데 베이징, 이 진핑 아저씨 이렇게 딱 기대가지고 너 읊어봐. 이제 푸틴은 베이징과 우리 모스크바가 중국과 모스크바가 정말로 참 이 어려운 세상에 엄청난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라고 지금 반성문에 착 그렇게 써서 읽고 있어요. 저 분위기 보면 우리가 느껴지잖아요. 그래서 완전히 지금 상태가 보통이 아닙니다. 저러니까 저렇게 가고 있다라는 거를 이제 그 내부 진영은 잘 알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말하자면은 이 카자흐가 계속해서 이제 문제를 제기를 했었죠. 카자흐가 문제를 제기를 했었어요. 이게 카자흐 문제 제기는 굉장히 빠릅니다. 지난 3월에 유엔에서 그 러시아 규탄 결의가 있었는데 그 결의에서 러시아 규탄 안 하겠다 해서 반대한 나라는 4개밖에 안 됩니다. 시리아, 벨라루스, 북한, 에리트리아. 에리트리아는 어디냐면은 그 아프리카 혼 오브 아프리카 그 뿔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사우디아라비아 건너편에 그러니까 아라비아 반도 건너편 홍해의 왼쪽이죠. 우리가 보면 거기에 그 소말리아 위에 있는 조그만 나라입니다. 에리트리아. 그 4개입니다. 그러니까 벨라루스, 시리아, 북한, 에리트리아. 그런데 이 러시아 규탄하면 안 됩니다라고 그때 카자흐가 규탄에 대한 반대를 안 했어요. 기권을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그리고 그 무렵에 카자흐 내부에서는 대규모 시위가 일어나서 우크라 지지 시위가 일어났고 그 과정을 한번 좀 보시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침공을 이제 했을 때 말하자면은 이 에리트리아 대통령 이런 자들만 반대를 한 거예요. 그냥 다 카자흐는 그냥 꿀먹은 벙어리처럼 가만히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제가 가끔 그런 얘기 드리잖아요. 6월 달에 페테르부르크에서 열린 그러니까 페테르부르크에서 열린 국제 경제 포럼. 그게 세인트 페테르부르크 국제 경제 포럼이라 그래서 SPIEF인가 하는 그런 게 있는데 거기서 면전에서 그 토가예프 카자흐스탄 대통령이 그러니까 오테세이라든지 북대만이라든지 이런 나라를 국가로 인정 못하듯이 우리는 지금 당신이 국가라고 주장하는 그 루한스크 괴뢰국 그리고 도네츠크 괴뢰국을 도저히 국가로 인정 못하겠다. 이걸 면전에서 얘기한다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그걸 잘 캐치해서 영어로 번역해 놓은 비디오 클립을 제가 이제 잊고 있다가 찾았어요. 그래서 그거 한번 잠깐 보시죠. 우리는 타이완이나 코소보 같은데 국가로 인정 안 합니다. 남오세티도 인정 안 하고 마찬가지로 그 무슨 도네츠크, 루안스크 같은 그런 짝퉁이라고 하는 거 그런 거 우리 국가로 인정 안 합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렇게 여러 사람이 듣는 자리에서 공개적으로 얘기한 거예요. 6월 달에. 그러니까 그때 이미 카자흐는 이거 러시아 골로 간다. 못 버틴다라고 판단을 한 거예요. 백모도 그 무렵 이전에 판단을 했습니다. 그런데 또 그렇게 얘기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런데 이제 카자흐와 이 러시아의 이런 그 갈등의 뿌리는 결국 뭐냐면 카자흐, 우즈베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은 이거예요. 그러니까 중앙아시아 5탄 중에 그 석유 가스 나오는 3탄은 야, 우리 직판 좀 하자. 직판. 지금 그 석유의 80%를 러시아를 통해서만 팔고요. 가스도 거의 그 정도를 러시아를 통해서만 팝니다. 투르크메니스탄만 좀 자유롭게 팔아요. 왜냐면 투르크메니스탄은 저기 그 카스피의 남쪽으로 쳐져 있어가지고 여기저기 좀 그 손을 놀릴 여지가 좀 있는 거죠.
그러나 투르크메니스탄도 결국은 누가 거래 상대방이야? 그러면은 이거는 그 러시아한테 종속해서 팔고 중국에 직판하고 카자흐도 직판을 좀 하는 거예요. 투르크메니스탄은 직판 비율이 높습니다. 가스 쪽으로. 그러니까 이제 러시아의 컨트롤 바깥에서 석유가스를 직판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이 3탄이. 그리고 그런 직판을 이미 짭짤하게 해오고 있는 나라가 아제르바이잔이죠. 아제르바이잔은 지금 이제 러시아가 이번에 전쟁 질 것 같으니까 러시아와 혈맹 관계에 있는 아르메니아를 숙적이거든요. 옆에 나라 그 조그만 거. 전에도 한번 싸움 붙었었죠. 아르메니아를 어저께부터 쥐어 패고 있죠. 별로 안 좋은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어제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이 전쟁의 물꼬리 이렇게 터나갖고 러시아가 손을 떼면 이 불안정하게 꽉 눌려져 있던 게 다 튀어나온다. 이런 상황으로 가서 그게 결국 그 중에 제일 큰 변화는 두 개일 겁니다. 하나는 벨라루스가 민주화될 거고요. 또 하나는 터키의 에르도간이 내년 4월인가 3월에 저건데 그 전에라도 끌려 내려올 수 있어요. 지금 터키가 인플레율이 80%입니다. 에르도간이 러시아 편 들었잖아요, 은근히. 그리고 국내에선 경제정책 개판으로 하고 그래서 해외에서 오는 국제 자본 투자가 다 빠져나가거나 혹은 더 이상 투자가 들어오지 않아요. 그래서 터키 같은 그런 나라가 인구가 1억에 가까운 나라가 그 경제 규모가 지금 인플레율이 무려 80%에 달했다는 얘기는 나라 거덜났다는 소리죠. 자, 그래서 터키가 이제 이제 에르도간이 이제 국민들 마음 잡으려고 마음 어떻게든 좀 이렇게 잡아보려고 이제 그리스와 군사 긴장을 높여가고 있습니다. 터키와 그리스는 앙숙이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좀 불안한데 결국 에르도간이 끌려 내려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래서 이 큰 변화가 하나가 벨라루스가 자유민주화되는 거, 하나가 터키가 에르도간 노선으로부터 아마 벗어나게 될 거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가 의외로 제가 그거 한번 정리해서 드리려고 그러는데 의외로 파키스탄이 이때까지 파키스탄은 이제 군부가 뒤에 도사리고 있고 앞에 민간 수상들이 계속 이때까지 파키스탄 건국되고 나서 수상이 한 30명쯤 있는데 그 수상 중에 한 명도 임기를 채운 수상이 없어요, 지금까지. 그런데 그 친중 놀이하고 차관 들여가지고 빚잔치 벌렸던 임란 칸 그리고 빚잔치 벌려놓고서 이 완전히 대책 없는 파퓰리스트여서 이 인간은 국민들한테 인플레의 고통 덜어준다고 얼마 되지도 않는 외환 보유고 가지고 석유 보조금을 한 셈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하루에 뭐 1억 달러인가가 탔다고요. 기름값 보조 때문에. 그러니까 수입 가격대로 기름을 소매로 팔아야 되는데 수입은 비싸게 해놓고 팔기는 싸게 파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게 엄청난 경제 위기가 왔죠. 그래서 지금 파키스탄 다 무너질 지경인데, 그래가지고 임란칸이 쫓겨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문제는 뭐냐면은 지금 임란칸을 만들어줬던 군부가 이제 최근 한 10년 정도가 군부가 미국하고 중국 사이에 줄타기 했잖아요, 파키스탄이. 그러니까 정치인들이 친중으로 간 거거든요. 그 앞전에서 노는 애들이. 그러한 미중 사이에 줄타기, 뭐 조선일보 같이 뭐 입만 뻥끗하면 뭐 안미경중 아니에요, 안미경중. 그 줄타기 하자는 소리죠.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 중앙일보 그 그룹의 여시제, 중국 공산당 그거 아닙니까? 여시제라는 게 여시구진 시대와 더불어 함께 나아간다. 그 구호거든요, 공산당 구호. 섬찟한 거죠. 줄타기 하는 거죠. 미국, 중국 같이 손에 갖고 놀겠다 이거죠. 손에 갖고 노는 건 좋은데 하나가 전체주의 살인 정권 아니에요. 그러면 거기랑은 딱 선을 그어야지. 우리가 6.25 경험도 있고 하니까. 근데 그런 게 없는 거죠. 어쨌거나 그 군부의 미중 줄타기 연출하던 그 할아버지가 요번에 자기 이제 임기 끝나면 그만두겠다 그러니까 임란칸이 왜 그만두시옵니까? 원로님 계속해서
장군직을 맡아주시옵소서, 원수직을 맡아주시옵소서 하고 울고 있어요. 그게 뭐냐? 다음번에 군부지도층은 친서방, 친미, 강경파가 들어온다는 얘기예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래야 살아나니까. 그럼 친서방, 친미, 강경파 들어오게 되면 파키스탄이 또 바뀝니다. 그래서 맨 위에 거의 이제 경도가 비슷하죠. 다 그 경도의 때에 걸려 있죠. 벨라루스, 그거보다 좀 서쪽으로 가서 터키, 또 그거보다 좀 동쪽으로 와서 파키스탄. 세계 인구 합치면 한 4억 되죠. 이게 다, 그리고 이제 이런 뭐 아제르바이잔, 뭐 카자흐스탄 전부 다 들썩들썩 하는 거 이제. 한번 다시 정리해서 드리려고 그래요. 굉장히 전체 그림. 어저께는 이제 주로 저것만 드렸죠. 흑해에서 발틱까지만. 그 다음에 제가 군데군데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 며칠 전에 또 얘기를 충분히 드렸죠. 말하자면은, 조지아서부터 키르기즈스탄까지가 지금 어떤 상태인가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 이제 나머지 얘기는 터키랑 파키스탄 얘기 드리면서 전체를 한번 얽으면은, 이거 정말 큰 거 물고 터졌구나. 이거 보통 일 아니었어요. 이 느낌이 그냥 오실 거예요. 자, 이거는 뭐냐면은 중국에서 그 신강에서 핵실험을 쭉 할 때, 핵 개발을 할 때, 이 핵 자체에 대한 실험만 한 게 아니라 핵 피폭이 가지는 효과가 뭐냐를 가지고 실험을 많이 했어요. 그래가지고 핵실험장 근처에 닭장에 놔뒀다가 그 닭이 어떤 그 세포나 건강에 어떤 문제를 일으키나 그래서 거기 달걀 낳는 거 보고 그 당시 중국의 테레비 방송인가 뭐 이런 거 보면 뉴스 보면 테레비도 아니겠죠. 그거는 뭐 정부 홍보 뉴스물이죠. 우리가 대한 뉴스 하듯이 1960년대 무슨 중국의 테레비가 몇 대나 있었겠어요. 드디어 우리 위대한 닭이 위대한 달걀을 낳았습니다. 뭐 이런 그런 것들이 있어요. 웃기지도 않아. 근데 제가 그 신강 위구르에 인권운동하는 사람들이 그 위구르 출신으로 중국 바깥으로 망명 나와가지고 바깥에서 이제 그 활동을 하는 두 개의 근거지가 하나가 터키 이스탄불이고요. 또 다른 하나가 의외로 일본의 도쿄입니다. 도쿄에 근거를 둔 그러니까 제외 신강 위구르인 협회 뭐 연맹 회장을 모신 적이 있어요. 제가 한국에서 그때 시위할 때 이 양반이랑 얘기를 해보니까 제가 깜짝 놀란 게 중국이 핵실험을 할 때 신강 위구르인들을 일부러 100만 명 정도를 피폭시켰다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긴가민가 했거든. 그런데 이거를 보면 그게 옛날 소련 시절에 소련이 한 짓이랑 똑같아요. 인간이 원자폭탄에 피폭됐을 때 어떤 증상 보이는가를 과학적으로 실험한 거예요. 인간을 실험동물로 해서. 근데 그 실험 대상이 누구였냐? 카자흐 사람들이에요. 한번 직접 보세요. 이제 영어로 쭉 나오는데 결국 그 얘기는 뭐냐면 소련 시절에 그 카자흐에서 일부러 그 원자폭탄 피폭 실험을 했고 그것을 그렇게 카자흐를 대상으로 선정한 것이 스탈린의 오른팔 인간 백정 베리아였다.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는 보통 일이 아니죠. 예. 그래서 이 카자흐랑 굉장히 복잡한 관계입니다. 사실 소련이. 근데 카자흐뿐만이 아니라 제가 어저께 말씀드렸던 카스피해 그러니까 서쪽 쪽에 코카서스 산맥의 북서면을 이루는 거기를 이제 뭐라고 부르냐면은 걔들은 그거를 북코카서스 연방구 그러니까 Northern Caucasus Federal District라고 불러요. 그 조그만 나라 7개로 나라라고 칭하는 소위 7개로 지역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체첸도 그 중에 하나죠. 그런 주로 이제 무슬림 그다음에 주로 이 슬라브인이 아닌 지역 여기에 대한 학대와 핍박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소련과 러시아 때. 그래서 나중에 이제 소련이 해체될 때 체첸 같으면은
야, 우리 지역에서 지금 채취하고 있는 석유가스에 대해서는 우리가 오너십을 많이 가져야겠어. 이래가지고 그게 도화선이 돼서 체첸전쟁, 1차 체첸전쟁이 벌어지게 된 거고, 똑같은 문제 가지고 또 2차 체첸전쟁 벌어진 거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번에 러시아의 패퇴가 이게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이거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문제예요. 물꼬가 제대로 이제 댐이 제대로 터진 겁니다. 이 카자흐 대통령 토가예프는 특이한 인물입니다.